그러면 시작합니다. 도팽의 신임을 얻은 잔다르크는 올레앙 파타이에서 영국군을 대파하며 전쟁의 균형추를 프랑스로 가져왔고, 영국군의 파리 진격 예상을 뒤엎고 우회 기동전을 벌여 적의 심장부인 랭스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앞으로의 그녀의 앞날에는 걷어낼 수 없는 짙은 먹구름이 껴있었으니 과연 어떤 시련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1429년 7월 프랑크 왕국의 시조 클로비스 1세 이래 역대 모든 프랑스의 왕들이 대관식을 치러온 랭스의 노틀담 대성당에서 또 한 번의 성대한 대관식이 거행되었으니 5년의 왕위 공백을 끝내고 프랑스의 새로운 왕위에 오른 그는 바로 샤를 7세로서 그의 앞에 무릎 꿇은 대업의 1등 공신 자네 공로를 인정한 그는 그녀의 고향 동레미에 세금을 면제하는 특권을 부여했고, 그렇게 자랑스러운 영웅을 배출한 동레미는 오랜 세월이 흘러 프랑스 혁명을 통해 왕정이 폐지되기 전까지 무려 360년간 조세 면제 구역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국의 영웅 잔다르크의 영광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대체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대관식 이후 잔과 그녀의 수행자들은 프랑스 전역을 돌며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소영주나 백성들에게 새로운 국왕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는데, 이것은 실제로 큰 효과를 발휘해 국왕을 향한 많은 이들의 지지를 이끌어냈으나 동시에 뜻밖에도 왕실에게는 이것이 양날의 검으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이 민중에 대한 잔의 조국을 구한 성녀로서의 거대한 영향력을 증명한 것이었던 만큼, 이것은 동시에 그녀가 말 한마디로 프랑스 왕실을 뒤흔드는 내부의 적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했던 것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100년 전쟁 중에 일어난 자크리의 난과 같은 농민 반란이 다시 일어날 시 농민 출신인 잔이 그들에 동조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영국의 편에 있다가 잔의 설득으로 투항한 리시몽 백작 또한 국왕은 신뢰하지 못했으니 멸망의 위기에 처한 프랑스를 구하고 전쟁의 균형추를 맞춘 뒤 그의 대관식을 거행하기까지 실제로 잔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 사실이나, 이후 벌어지게 되는 16세기 조선의 이순신과 선조, 그리고 17세기 네덜란드의 로이테르와 빌럼 3세의 예를 보듯 하늘의 계시를 받고 민족을 구한 성녀로서 전 민중으로부터 왕을 능가하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던 잔의 존재는 이제 샤를 7세에게 있어 눈엣 가시이자 왕권에 대한 큰 위협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더불어 둘 사이의 이러한 불편한 기운은 전략상의 이견으로도 나타났으니, 잔이 오를레앙과 랭스로의 진격처럼 기세를 몰아 신속하게 파리로 진군할 것을 촉구한 반면, 샤를 7세는 소기의 목적인 왕위를 확보한 이상 그동안 군에 대한 무제한적 지원으로 왕실 재정이 파탄 직전에 이른 만큼 비용이 많이 드는 전투를 잠시 중단하고 잉글랜드와 동맹을 맺은 부르고뉴파와 협상을 통해 휴전을 맺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는데요. 아니, 어쩌면 그는 계속되는 전쟁에서의 승리로 잔의 명성이 더욱 올라갈 경우 역으로 자신의 왕권이 추락할 것을 염려했는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국왕을 설득해 최소한의 공격에 대한 승인을 받은 잔은 파리 주변 지역을 탈환한 뒤 파리의 생토놀의 정문까지 접근했으나, 파리가 당연 자신을 환영할 것이라 여긴 그녀의 기대와 달리 파리 시민들은 잔을 마녀 취급하며 그녀의 입성을 거부한 것은 물론 오히려 영국군 및 부르고뉴군에 합류해버렸고, 냉랭해진 왕실로부터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기전에 들어가 버리자 그녀는 결국 퇴각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후 반년의 시간이 흐른 1430년 5월 샤를 7세로 하여금 자신들과의 동맹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여 휴전을 이끌어낸 뒤 오히려 그 사이 착실히 힘을 키운 부르고뉴 공국,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 필리프 3세는 대병력을 이끌고 프랑스의 콩피에뉴를 침공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왕실은 여전히 전쟁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고, 잔은 자신 휘하의 소수 병력만을 이끌고 부르고뉴 군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투 초반 잔의 부대는 맹활약했지만 적의 대증원군이 나타나 상황이 역전되자 어쩔 수 없이 후퇴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잔이 병사들을 먼저 최대한 성안으로 들여보낸 뒤 자신 역시 입성하려는 상황에서 국왕의 특별한 명령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콩피에뉴 성주의 독단적 뜻이었던 건지 그녀의 입성 전 성문과 연결된 다리가 끌어올려지면서 입성에 실패하고 오도가도 못하게 된 잔은 그대로 고립되어 버렸고 결국 부르고뉴 군의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잔이 포로로 잡힌 뒤 프랑스의 지원군이 도착하면서 콩피에뉴는 다행히 방어에 성공했으나 이제 포로가 된 잔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비록 홍피에뉴 함락에는 실패했으나 적국의 핵심적인 임무를 포획한 부르고뉴는 당시 중세 유럽의 포로 처리법대로 샤를 7세에게 전령을 보내 몸값을 내고 잔을 데려갈 것을 제의했지만 이용 가치가 다한 그녀의 처우를 묻는 그들의 물음에 대해 샤를 7세는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그들의 제의를 거절했고, 기다리다 지친 부르고뉴는 결국 거액의 돈을 받고 잔을 영국 측에 넘기게 됩니다. 적으로서 가장 성가신 존재인 잔을 이단 혹은 마녀로 울감하여 제거하려는 잉글랜드의 고도의 정치적 목적 아래 파리로 호송된 잔은 윈체스터의 추기경 헨리 보퍼트의 지휘하 잉글랜드 및 부르고뉴파에 소속된 보베의 주교 피에르 코숑을 비롯한 무려 70명의 신문관들에게 넘겨져 이단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문맹에다가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못한 어린 소녀가 신학 전문가 70명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극도의 악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논리정연한 말솜씨로 어떻게든 혐의를 입증시키려는 그들의 계획을 잔은 보기 좋게 좌절시켰으며, 오히려 7년 안에 오를레앙에서의 패배보다 더 큰 재앙이 잉글랜드에 닥칠 것이라는 강한 경고 혹은 예언을 함으로써 그들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렇게 결국 잔에게서 이렇다 할 혐의를 입증해내지 못한 신문단은 그녀의 남장 혐의를 추궁하는 등 갖은 트집을 잡은 것은 물론 재판 뒤로 고문과 화형 위협 등 갖은 협박을 가한 끝에 사실상 제정신이 아니게 된 잔으로 하여금 교회 처분을 따르겠다는 문서에 서명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잔은 문맹이었으므로 자신이 어떤 문서에 서명하고 있는지 그들의 말과 문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을 텐데요. 잔이 서명한 문서의 정체는 무엇이며 과연 이것은 그녀를 어떻게 올가매게 될까요? 더불어 자신이 구해낸 조국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고 적의 손에 붙잡혀 비극적인 최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잔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인의 몸으로 태어나 조국을 구원한 성녀의 남겨진 마지막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공개됩니다.